독소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전선에서 벌어졌던 전투들 중 가장 치열했으면서도 결정적이었던 전투는 독일의 남부 집단군과 소련군 간의 남부 전선 전투였다. 공포의 세바스토폴 봉쇄, 치열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전격적인 요새 작전, 그리고 악몽 같은 코르선 포켓의 고립 등이 모두 남부 전선 전투에서 일어났다. 2차 대전의 승패가 남부 전선에서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육군 최고사령부는 공격에 참여할 3개의 집단군을 조직했다. 탱크 3,500대가 지원하고 35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참전하는 거대한 규모의 부대였다. 그중 북부의 집단군은 발트 3국을 통과해서 레닌그라드까지 진격하게 돼 있었고, 중부의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하게 돼 있었다. 그리고 남부의 집단군은 소련의 남부로 진격해서 오데사와 크리미아를 함락시킨 다음 코카서스 지방의 유전을 차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 남부군의 지휘는 게르트 폰 룬스테드 육군 원수가 맡았다. 그는 산하에 3개의 군을 두었는데 제6군은 폰 라이케나우가, 제11군은 폰 소버트가, 제17군은 스톨프 나겔이 지휘했다. 그리고 폰 클라이스트가 지휘하는 강력한 기갑부대인 제1팬저군이 남부군을 지원했으며 켈러 장군 휘하의 제1항공대가 공중 지원을 맡았다. 룬스테트 육군 원수는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1940년의 프랑스 침공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1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군을 이끌고 파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도 했었고요. 휘하의 사령관과 군인들이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이고 콧대 높은 성격이었지만 뛰어난 자질을 갖춘 독일 군인의 전형적인 표본이었죠. 다른 두 집단군과는 달리 남부군에는 독일 사단 외의 병력도 있었다. 제11군 병력의 상당 부분이 루마니아 군사들이었다. 이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울 의지와 능력은 있었지만 독일군에 비해서는 장비나 훈련 상태가 열악했다. 남부군에 루마니아군이 합류한 이유는 루마니아의 제3군과 4군이 룬스테드의 집단군과 공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독일군과 연합해 러시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그 기습 공격의 암호는 바바로사 작전이었고 1941년 6월 22일에 개시됐다. 독일의 소련 침공 초기 단계에서 루마니아의 병력은 남부 전선의 작전 수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남부 전선의 북쪽 지역에서 조금 주춤할 동안에도 그들은 소련의 방어선을 뚫고 적의 의표를 찌르는 공격을 계속했으며 전 지역에서 동쪽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야말로 독일군의 전력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역사의 기록에서는 독일군이 남부 전선에서 고통을 당한 원인을 모두 루마니아 군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란 참 묘하죠.
루마니아의 병력이 오히려 독일군 병력의 여러 결점들을 보완하면서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가로질러 흑해까지 진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말이죠. 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루마니아군이 독일군보다 못했습니다. 장비도 많이 부족했고 1941년의 오데사 전투에서는 명령 수행도 서툴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독일군의 힘을 빌려서야 소련군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남부군의 앞길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선제 공격의 결과를 평가했을 때 남부군의 공격 성공률이 독일의 세 집단군 중 가장 저조했다. 북부군과 중부군이 수백 킬로미터씩 진군하는 동안 남부군은 남서쪽 전선에서 소련 붉은 군대의 거센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941년 6월과 7월에 걸쳐 남부군이 최초의 공격을 감행했을 때 소련군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우선 남서쪽 전선에서는 키예프 특별구역 내에서의 저항이 특히 심했죠. 아마 소련에서 가장 강인한 전선일 것입니다. 일찍이 소련의 지휘부에서도 이 전선이야말로 기갑, 항공, 보병, 지원부대 등 모든 측면에서 독일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선이라고 생각했었죠. 소련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룬스테트도 이 전선에서는 부진했음을 자신의 전쟁 일지와 독일 최고사령부의 전쟁 일지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남부군이 개전 초에 거둔 전과는 훌륭했다. 그러나 중부군이나 북부군에 비해서는 부진한 편이었다. (1940년부터) 소련 최고사령부는 남부에서 독일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농작물과 경제적 자원을 탐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노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 수준의 기계와 병력을 남부 전선에 배치해서 독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개전 초기의 기간 동안 남부군으로서는 진격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던 거죠. 그러나 서서히 목표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드디어 7월경 남부군은 첫 번째 승전보를 알리게 된다. 우만 근처에서 러시아 군인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그들은 계속 진격했다. 중부군이 제2펜저군을 보내 도와주면서부터 클라이스트가 이끄는 제1펜저군은 키예프 외곽에 러시아 포로들을 포위하는 거대한 포켓을 만들 수 있었다. 남부군은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포로들에게는 가혹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독일군은 소련군 포로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거대한 규모의 포로들을 관리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1941년 키예프 전투의 결과로 생긴 포로들의 숫자가 무려 65만 명에 달했으니까요. 남부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최대한의 영토를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엔 기동전이 훨씬 힘들어지니까요. 병력의 이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며 포로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나 주거 시설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러므로 남부군 산하 병력들이 러시아의 전쟁 포로들을 제대로 대접해줄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포로들의 행렬이 직결지까지 행군하는 동안 병들거나 쓰러진 포로들은 청사를 당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포로들을 다룰 때 그들 중 일부를 유태인으로 착각한 나머지 격리시키기도 했는데요. 모든 포로들이 다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렇게 격리됐던 포로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 근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탈리아의 포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일군들이 이들 중 상당수의 포로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점령 지역의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였겠죠. 개전 첫 해에 남부군이 거둔 다른 승리로는 루마니아 제4군이 3개월간의 봉쇄 끝에 얻어낸 오데사의 함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크리미아 반도를 함락시켜서 1942년 10월 30일까지 대부분의 땅이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요새 도시인 세바스토폴만 남아 있었지만 이마저도 독일의 제17군이 봉쇄시키고는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제1항공대의 비행기들도 무자비한 공중 공격을 퍼부었다. 세바스토폴의 방어군들을 포위한 채 나머지 남부군 병사들은 코르슨 반도로 진격해 들어가 더욱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0월) 말까지 남부군은 북쪽의 카르코프에서 남쪽의 흑해에 이르는 긴 전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로스토폰 돈까지 밀고 나아갔다. 그러나 군용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선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병력들도 지쳐가면서 남부군의 전과는 점차 미미하게 줄어들어 히틀러를 별로 기쁘게 해주지 못했다. (1941년) 겨울 러시아의 맹렬한 반격으로 독일군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론스테드는 개전 후 처음으로 후퇴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룬스테트 육군 원수는 이미 1941년 11월 9일부터 남부군의 작전을 중단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남부군이 너무 멀리 나가서 병참선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거절했고 토마첸코 원수가 이끄는 소련 군대가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대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1월 28일 제1펜저군이 룬스테트의 동의하에 로스토프를 내주었죠. 그리고 미어스강 뒤쪽에서 동절기를 효과적으로 버틸 방어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120km 서쪽으로 후퇴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히틀러는 또 이를 거절했으며 급기야 12월 1일엔 룬스테트를 남부군 사령관의 자리에서 해임시켜버렸습니다. 히틀러의 조치는 별 효과가 없었다. 로스토프에서의 후퇴는 군사 전략상 꼭 필요한 조치였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서 결국 독일군은 로스토프 서쪽 60km 지점까지 차례대로 후퇴했다. 남부 전선에서 최초의 후퇴였다.
응급조치로 폰 블럭 원수가 남부군의 지휘를 맡게 됐는데요. 그가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남부군이 그의 겨울만 어떻게 버텨준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사령부에서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수립함에 따라 사태는 급박하게 변해갔죠. 이 공격은 매우 위협적이어서 상당한 거리까지 진격해온 적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남부군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련군 쪽에서 사기가 떨어져 갔습니다. 병참 지원이 부족했고 병력의 손실도 컸기 때문이었죠. 그 덕분에 남부군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부군의 손실도 적지 않았고 지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되죠. 러시아에 파병된 독일군에게 1941년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공적인 해였다.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를 함락시킨 건 아니었지만 이들 도시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1942년 전투의 초점은 당연히 모스크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1942년 전투의 전략적 초점을 남부군 쪽에 두었다. 세 개의 집단군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히틀러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남부 전선의 전투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탈린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1942년) 여름의 전투를 위해서 청색 작전이 수립됐고 페드로 폰 보크 사령관이 이끄는 남부군은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에 파병된 전 독일 병력의 절반이 남부군의 전투 지역으로 배치됐다. 거대해진 남부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A 집단군과 B 집단군으로 지휘 체계를 분리시켰다. B 집단군은 카르코프로부터 스탈린그라드를 향해 진격했다. 반면 A 집단군은 로스토프 주변에서 공격을 개시했는데 이는 코카서스 산맥까지 정복 지역을 넓히고 유전 지역을 차지해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함이었다. 1942년까지 전개된 전쟁은 그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까지 2차 대전은 독일과 이에 맞선 세 나라, 즉 세계 최대 제국인 영국,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운영하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가진 소련과의 대립이었죠. 그러니 독일군으로서는 1942년 소련의 일격을 가해서 그들을 완전히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을 상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사령관들은 석유가 나고 곡창지대로 유명한 소련의 남부 지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은 동계 작전의 피로와 러시아의 진흙지대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독소 전선에 활용할 결정적인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의 요점은 소련의 남서 전선을 무너뜨리고 코카서스 지방으로 진격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죠. 특히 히틀러가 첫 번째 전략적 목적으로 삼은 것이 코카서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독일군의 1942년 여름 전투는 2차 대전 기간 중 가장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먼저 세바스토폴을 함락시켰다.
이 도시의 방어군은 무려 258일 동안이나 독일의 봉쇄에 맞서 격렬하게 싸웠지만 독일군의 총칼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제 독일군은 후방 지역에 대한 걱정 없이 진격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점차 지옥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우선 스탈린그라드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독일 공군은 공중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면 도시 수비대가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소련군의 방어 진지만 강화시켜준 셈이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여기서 2차 대전 중 최악의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비 집단군은 9월 초에 스탈린그라드에 도달했다. 도착 직후부터 도시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가 2달 동안 계속됐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그때까지도 더 큰 재앙이 닥치리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 B 집단군이 스탈린그라드를 막고 있는 동안 A 집단군은 코카서스 지방 깊숙이 진격해서 11월에는 마이콘에 도착했다. 독일군이 진격한 도시 중 가장 동쪽인 곳이다. 독일 육군 병력은 러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이제 본국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이란과 터키의 국경선에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이제 베를린보다 카이로가 오히려 가까운 위치에 있어 남부군을 롬멜 장군의 아프리카 군단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남쪽 전선의 독일군은 7월과 8월에 걸쳐 코카서스의 입구까지 바로 진격해 들어갔는데 이것은 소련 최고사령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직결 처분을 실시했죠. 명령 없이 퇴각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보이면 총살시켰고 전선에서 복무를 게을리한 군인들은 헌병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붉은 군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독일 최고사령부와 히틀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이번에도 1941년 여름의 경우처럼 소련이 대규모 포위 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붉은 군대는 1941년 때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후퇴하기 시작했고 대규모의 포위 작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이코프의 유전 점령은 독일군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유명한 홍보 행사도 벌였다. 특수 훈련을 받은 산악인들이 코카서스에서 제일 높은 엘보르스산 등반을 시도한 것이다. 험준한 지형과 소련의 방해를 극복하고 등반대는 정상에 독일 국기를 꽂았다. 하나의 상징적 행사에 불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히틀러의 과실을 자초한 셈이 됐다. 독일군의 진격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꼴이 되고 말았다. 북쪽의 스탈린그라드로 불길한 구름이 몰려들면서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비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파울루스 히아의 제6군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소련의 전선을 뚫고 진격했고 돈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 스탈린그라드로 향했죠.
펜저군의 과감한 공격에 힘입어 도시를 둘로 가르며 북쪽으로 진군해서 볼가에까지 이르렀죠. 모스크바에 요란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곧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2개월 동안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무자비하고 처절한 전투 끝에 그들은 도시의 5분의 4를 함락시키기에 이르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역설적인 부분은 어느 쪽도 전투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원치 않았고 소련도 원치 않았죠. 단지 스탈린그라드에는 그들의 체면이 달려 있었던 거죠. 군사적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정치적, 심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에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시험대였고 희생의 시험대였으며 역량의 시험대였고 정치적 신호탄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제6군은 조금씩 도시 안으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붉은 군대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지만 독일군의 전력 또한 한계에 도달해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남북으로 얇고 길게 늘어나 버린 전선을 장비가 열악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병력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제 이들 사단을 향해서 소련의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독일 최고사령부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자이출러 참모 총장은 히틀러에게 소련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후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고집은 완강했고 볼가에서 후퇴하기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1942년 11월 말경 소련군의 맹렬한 반격이 시작됐다. 독일 제6군에게는 뼈아픈 일이었지만 소련이 데코파빌 근처에서 남측 공격을 시작하고 스탈린그라드와 북쪽 방면에서의 공격까지 가세한 것은 효과적인 작전 변경이었습니다. 소련은 원래 북쪽 방면에서만 제6군을 공격할 작전을 세웠었는데 이 작전은 아무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두프 스타브스키가 이끄는 소련 최고 사령부는 작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제6군을 단순히 도시 주변에서만 포위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중으로 포위를 한다는 것인데 일단 도시를 에워싼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의 측면 공격으로 더 철저히 봉쇄해버리는 거죠. 포위된 제6군의 사령관 폰 파울루스는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굳게 버틸 것을 명령했다. 그 지원 병력은 폰 만슈타인이 이끄는 돈 집단군이었다. 돈 집단군은 격렬한 전투 끝에 스탈린그라드 내부로 50km까지 진군에 들어갔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히틀러로부터의 명령 없이는 탈출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194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는 봉쇄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만약 후퇴 명령이 떨어졌더라면 제6군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내에 제6군을 포위했을 당시에
그들은 독일 병사들을 8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했었는데 실제로는 25만 이상의 병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기간 동안에 제6군 사령관 폰 파울루스가 남서쪽으로 탈출하라는 허가만 받았더라면 제6군은 그곳을 탈출해서 계속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자의 보급이 줄어들고 자신만만하던 괴링의 공중 지원도 실패하면서 제6군의 병사들은 병들고 죽어갔으며 나머지 병사들은 결국 1943년 2월에 항복했다. (9만) 명의 병사들이 포로가 됐고 그중 살아서 귀향한 병사는 5천 명에 불과했다.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하던 우수한 병력이 전멸하자 남부 전선의 독일 병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련군은 자신들이 스탈린그라드를 탈환한 이후 독일 전선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틈을 노려 카르코프 탈환을 위해 진군에 나아갔다. 남부군의 상황은 아주 암담했다. A 집단군도 코카서스 지방에 갇히게 될 위험이 컸다. 폰 클라이스트는 히틀러의 후퇴 허가를 애타게 요청했고 그의 부대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만약 제6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않았더라면 A 집단군의 코카서스 탈출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1943년 1월에 그들은 아슬아슬하게나마 탈출할 수 있었다. 히틀러는 코카소스 지방에 있던 A 집단군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알았지만 1943년 1월 27일, 즉 스탈린그라드 방어벽이 무너지기 열흘 전에야 비로소 코카소스 지방의 병력을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의 중심 지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A 집단군은 그와 같은 전략적 후퇴로 코카소스 지방에 갇히는 것은 모면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B 집단군의 제6군과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제6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후퇴했더라면 그로 인해 독일의 전선 전체가 크게 무너져서 소련의 병력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격했을 겁니다. 제6군뿐만 아니라 제17군과 펜저군까지 모두 코카소스 지방에 묶여버렸을지도 모르죠. 결국 제6군은 상당한 규모의 소련 병력을 묶어둠으로써 값진 희생을 한 셈이었죠. 그런 식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6군의 희생 덕분에 제17군과 펜저군이 코카소스 지방에서 가까스로나마 탈출에 성공해서 후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A 집단군은 겨우 코카서스를 탈출했지만 그해 2월 소련군은 로스토프 동쪽 외곽까지 진격했고 북쪽에서는 카르코프를 탈환하기 위해 맹렬히 진군해 갔다. 이 절망적인 위기에 독일의 육군 원수 폰 만슈타인이 남부군의 구세주로 나타났다. 그는 혼란에 빠진 병사들을 잘 수습해 소련군의 진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병력을 이동시켜서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폴 하우스가 이끄는 제1SS 팬저 부대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카르코프를 포기해야 했다. 이제 만슈타인의 지휘하에 독일군은 다시 카르코프를 공격했고
다시 함락시켰다. 이때의 치열했던 전투를 제3차 카르코프 전투라 부른다. 만슈타인의 승리는 카르코프에서 끝나지 않았다. 1943년 6월까지 그는 만슈타인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놀라운 역전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독일 전선이 심하게 붕괴되어 가고 폐색이 짙을 무렵 만슈타인이 남부군을 맡았습니다. 그가 시도한 공격들로 인해 러시아군은 크게 흔들렸죠. 더 중요한 것은 봄이 오기 직전에 전선을 재정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43년 2월과 3월에) 만슈타인 원수가 보여준 반격은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군사적 업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말 세계 최고의 군사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그의 존재는 다른 교훈도 남겼습니다. 타격을 입은 러시아군들은 그들이 독일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이었죠. 한 가지 더, 만슈타인은 카르코프를 비롯해서 상당한 부분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다시 빼앗았는데요. 전략적 측면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하자면 결국 독일군이 1942년 6월까지 소련 남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셈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의 승리에 힘입어 히틀러는 다시 안정된 전선을 구축했고 2차 대전에서의 마지막 대공격인 요새 작전을 감행하게 된다. 이때가 러시아에 파병된 독일 병력의 전성기였다. 패배하면 끝장이라는 것을 양쪽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쪽이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결정적인 전투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쿠르스크 전투였습니다. 남부군은 크루스크의 대규모 공격에서 남쪽 날개 역할을 담당했다. 호트 장군이 이끄는 제4 팬저군이 최전방에 섰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탱크전을 치렀으며 수천 대가 프로카로브카 마을 외곽에서 파괴됐다. 독일이 정말 소련에 대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싶었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심장부를 공격해 들어가는 일이었죠. 쿠르스크를 돌파한 다음 모스크바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진짜 목표는 뒤에 숨긴 일종의 대전략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 의미가 아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루스크 전투의 규모는 엄청났지만 칼자루는 방어군이 쥐고 있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소련 방어군들은 신형 타이거 탱크로 무장하고 춘위 돌격 사단까지 포함된 독일 병력을 거세게 압박했다. 표범의 얼굴을 한 독일의 신형 장갑차들이 크루스크에서 첫 선을 보였다. 엇갈린 운명 속에 코끼리 모양의 대전차포도 같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형 장비들이 요란하게 등장했지만 요새 작전의 결과는 무승부인 셈이었다. 독일군이 크루스크의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조금씩 전진했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는 실패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크루스크 전투가 동부 전선에서의 대전환점이 되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측면에서는 스탈린그라드의 전투가 독일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크루스크 전투에서는 독일이 바라던 승리 대신에 동부 전선 소련군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만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크루스크 전투 이후 독일군은 더 이상 붉은 군대를 상대로 대규모의 공격 작전을 개시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붉은 군대가 전략적 측면에서 향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죠. 그때부터 독일군은 러시아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대규모의 공격 기회도 다시는 잡지 못했다. 반면 붉은 군대는 쿠르스크 전투 이후 기세등등하게 진격해 남부군을 도네츠 강에서부터 새로운 방어선인 나이프 강으로 몰아냈다. 당시의 상황은 암담했지만 그래도 절망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히틀러가 개입했고 그의 간섭은 남부군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지었다. 위험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히틀러는 제17군이 크리미아 반도에서 퇴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펠레스티 지역의 유전이 독일의 군사력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러시아 공군이 크리미아를 거점으로 삼는다면 유전 지역은 계속 폭격을 당해 활용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 육군의 기동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걱정만 했습니다. 붉은 군대를 격퇴시킬 기회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서 말이죠. 히틀러는 여전히 독일 공군과 해군이 만일의 경우에 육군을 구해줄 것으로 굳게 믿었으나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제17군은 계속해서 크리미아에 갇혀 있었고 1944년 5월에 항복했다. 생존군인 8만 명이 전쟁포로가 됐었다. 히틀러가 조금만 더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정말 필요한 점이었죠. 아마도 제17군은 구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대신 포위된 채로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려야 했죠. 독소 전선에서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1941년과 42년의 위기를 겪은 후에 무조건 버텨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각의 후유증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제17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발을 묶어버렸죠.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기동성은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독일 장군들도 기동력 있는 방어를 더 권장했고요. 그런데 병사들을 가둬놓고 살아남을 기회까지, 아니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부군은 치열한 철수 작전을 벌여야 했다.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래도 결사적인 전투 끝에 갇혀있던 3만 명의 병사가 코르선 포켓 근처에서 탈출하기도 했다. 역경 속에서 거둔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3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코르선 포켓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독일 사령관들은 그들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모두들 스탈린그라드 콤플렉스, 즉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각해서 붉은 군대를 상대로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붉은 군대가 자신들이 반격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서 1941년과 42년보다 더 큰 규모의 작전으로 독일을 공격했죠. 그러므로 1943년과 44년의 겨울 전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독일군은 대규모 작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반면에 붉은 군대는 옛날에 독일군이 가졌던 특유의 배짱과 기술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944년 3월에) 후배 장군이 지휘했던 유명한 공세적 철수 작전은 독일군의 강인함과 인내력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독일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소련군의 작전에서는 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의 전환 같은
신속한 행동 전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멀리 이동해서 최대한의 영토를 확보하는 거죠. 스탈린은 계속해서 병사들을 진격시켰고 그 결과 1943년 겨울부터는 독일군의 남쪽 날개가 더 위태로워졌죠. 이러한 흐름은 1944년의 겨울과 이듬해 봄의 절정에 달해서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지방 깊숙이 진격해 키예프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군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1944년 6월 중부군이 와해돼 버리자 러시아 내의 독일 전선에 큰 구멍이 뚫렸다. 독일은 더 늘어난 남부군의 관할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사령부로 나누었다. 모델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북부군과 쇼너가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남부군이었다. 그 무렵 독일군의 남부 전선은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들 평가합니다. 러시아군은 더욱더 저돌적으로 진군했다. 독일군은 1944년 여름의 전투에서 가끔 완강한 저항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안간힘을 쓰더라도 마지막 순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44년 9월 20일) 남부군은 원래 이름을 되찾았고 프라이스너 장군의 지휘하에 남은 병력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파국을 그리 오래 미룰 수는 없었다. 한동안 남부군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맞서서 싸울 병력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당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붉은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구상한 춘계 공세 작전을 마지막으로 독일 육군의 소련에 대한 공격은 끝이 났다. 마지막 사령관인 랜들릭 장군의 휘하에 남아있던 남부군의 병사들이 1945년 5월 빈 근처에서 항복했다. 기나긴 전쟁은 마침내 그 막을 내렸다.